자, 요번에 16회 때 나왔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가법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가격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 거기다 뭐라고 쓰시냐 하면 적산가격에다 밑줄 자 써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용어를 수험생의 입장에서 좀 써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쓰니까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자, 다시 감정평가 가격은 이런 얘기는 무슨 가격을 얘기하는 거다? 적산 가격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공식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자, 적산 가격은 어찌 계산한다? 시작.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 까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냐? 사실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샘플 문제야. 베이직 문제거든요. 이 문제 하나만 연습을 열심히 하게 되면 기본적인 게 딱 개념이 딱 잡히는 문제예요, 사실은. 자, 먼저 볼게요. 가격 시점이라고 나온 것을 기준 시점으로 좀 고쳐주시고, 다시 무슨 시점? 기준 시점.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2013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건축비가 2011년에 준공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몇 년간 사용했다? 2년간 사용했죠? 거기다 2년 사용이라고 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비는 매년 10%씩 상승했다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별표. 이 문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변동률 적용법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가가 몇 %씩 상승했다고요? 10%씩 몇 년 동안? 2년을 대입을 해야 돼요. 알겠죠? 거기 앞에 매년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다 동글뱅이. 그러니까 2년치를 따로따로 우리가 이제 같이 계산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먼저 봐요. 제조달 원가서부터 우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달 원가가 지금 방금 준공할 때의 금액이 얼마라 했죠? 2억. 맞아요? 그런데 이게 2011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3년 거로 우리가 기준 시점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2억인데 2억으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곱하기 1 플러스 10%니까 1.1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다음에 몇 년치? 2년치. 그래서 2승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과거에서 현재로 구하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2011년에서 13년을 구하는 거니까 뭐예요? 현재에서 미래를 구하는 형태하고 같은 거죠. 하다 보니까 뭐 해주는 거야? 곱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1.1에 하면 1.21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계산해주면 자, 계산기 잡고 두들겨 보겠습니다. 얼마 나오냐? 얼마 나왔어요? 2억 4,200만 원이 바로 이게 바로 무슨 원가다? 시작. 제조달 원가다. 몇 년도에 산정했을 때? 2013년. 지금은 기준 시점입니다. 이해 갔어요, 이거? 그러니까 학생들은 여기서부터 멘붕이 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 가격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이라 좀 고쳐주시고, 현재에다 동글뱅이. 그 다음에 잔존 내용연수라고 나와 있죠. 잔존이란 얘기는 남은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해법으로 계산하게 되면 감가액을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데, 자, 감가액은 아까 제가 어째 계산한다? 시작. 경제적 내용연수 분해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멘붕이 오는 게 뭐냐? 경제적 내용연수를 구하는 거에서 또 틀리고 나옵니다. 왜? 거기 지금 잔존 내용연수라고 나와 있죠? 네. 맞아요? 이 말 뜻을 못 알아들어서 다 틀리고 났어요. 이거 지금 48년으로 계산을 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내용연수는 48년과 2년간 사용했죠? 네. 이거를 더한 게 바로 경제적 내용연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틀리고 나와요. 여기에서 놓쳤지, 여기서도 놓쳤지. 물론 아예 안 푸는 사람은 상관이 없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경제적 내용연수가 몇 년이 된 거다? 50년이. 근데 아까 우리 첫 번째 풀었을 때는 가르쳐 줬잖아. 얼마나 편해, 그죠? 근데 이런 문제는 틀리고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제조달 원가는 방금 구했죠? 2억 4,200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얼마야? 자, 10%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2억 4,200에 10%를 적용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얼마야? 2,420만 원.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아까 제가 이것을 몇 년분이나 했지? 1년분. 맞아요? 그럼 계산기 잡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2억 4,200 마이너스 2,420만 원 나누기 50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 나오냐 하면 435만 6천 원이 1년분에 대한 감가액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1년 사용한 게 아니라 몇 년? 2년간 사용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때 2년간 사용했다가 800 얼마가 나오냐면 71만 2천 원 나오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감가 누계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어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다시 1년치는 뭐라고요? 시작. 감가액. 알겠죠? 자, 사용한 거 다 모아놨다. 시작. 감가 누계액.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누계액이야.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뭘 물어봤느냐 하면 감정평가 가액이 얼마냐 물어봤잖아요. 그 가액은 무엇을 뜻하는 말이다? 적산 가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럼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적산 가격은 어째 계산한다? 시작.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그럼 제조달 원가는 아까 우리 2억 4,200이었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누계액은 얼마? 871만 2천 원. 맞아요? 빼준 게 바로 뭐가 나온다? 시작. 적산가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면 얼마가 나온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된 것입니다. 문제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어려웠죠?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시험 문제 이번에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그럼 뭐 이거 포기할까요? 하지 마시고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감정평가는 모든 수험생들이 어려워한다는 걸 출제자들이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난이도 비중을 어떻게 두냐 하면 아까 첫 번째 풀었던 문제 있죠. 그 정도 수준에 맞출 거라는 거를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제 주관적인 견해고 여태까지 나온 분석을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죠? 다만 그것을 감가액으로 물어볼 것이냐 적산가액으로 물어볼 것이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분명히 적산가액하고 이거랑 섞어서 쉽게 아까 1번 수준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제가 한 70%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이상 높게 나오면 저는 뭐라고 할 말이 없지만 그래서 아까 우리 1번 문제 풀었던 거는 할 만하잖아. 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나오게 되면 어렵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접어야 되겠지만 아까 같은 1번 문제는 접으면 아깝잖아. 맞아요? 그래서 한두 문제 때문에 붙냐 떨어지냐가 결정을 하고 있는 판국에 되도록이면 건져내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맛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률법 나와 있죠. 자, 그럼 정률법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률법은 체감상가법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매년의 감가율이 일정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다 밑줄. 매년에 뭐가 감가율이 일정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일정에다 동글뱅이 좀 쳐주시고 그 다음에 공식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2번 공식 나온 거 있습니까? 2번 공식에다가 별표 두 개. 첫 줄 나온 거 있죠? 그래서 2번에 요거 지울게요. 자, 2번의 공식을 보시게 되면 자, 정률법 공식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률법 공식이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가 봤더니 제조달 원가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다 제조달 원가 곱하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1 마이너스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매년의 감가율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매년 이런 얘기예요. 매년 감가율 하고요. 제가 여기다 경과년수라고 써놨는데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n승이에요. 그래서 이 n승은 무엇을 뜻하는 말이냐 하면 경과년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과연수란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사용한 연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년간 사용했다 그러면 2승, 3년간 했다면 3승.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제가 같이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아. 계산기가 다 하는 거니까. 다만 우리 선생님들이 이 정률법을 갖다가 공식을 외워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사실 그런 거지 계산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그 문제 밑에 사례 먼저 문제 풀고 이론 쭉 정리할게요. 알겠죠? 먼저 보겠습니다. 대상 부동산의 재조달 원가가 얼마라고 그래서 3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자, 재조달 원가 가르쳐 줘요. 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매년 감가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년 감가율이 0.153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착각하시면 안 돼. 내용연수가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내용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밑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 3년 경과된 이렇게 나와 있죠. 메다 빗줄. 3년이 경과됐다는 얘기는 사용했다 이런 얘기거든.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3승을 여기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게 정률법 공식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우리 계산기 잡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요거 있는 거 한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0.153이잖아요. 그러면 0.847 나오는 거 맞죠? 거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누르시고 눌렀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한 번이야. 그 다음에 는을 두 번만 눌러주면 되겠죠? 는은 눌러주게 되면 얼마나 하냐면 0.6070 해가지고 쭉쭉 나가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6070에서 그냥 6070에서 자를게요. 곱하기 얼마? 3천만 원. 해주면 1800 얼마 나와요? 22만 9천 얼마 나오죠? 363원 이렇게 나오나요? 반올림해서? 자, 이거예요. 이거 어렵진 않죠?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이 공식 외워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잘 안 내요. 그래서 아까 정해법 공식만은 좀 암기해 주십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률법은 이렇다는 거. 그래서 이 매년의 감가율이 일정한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정률법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거기 정률법에 대한 이론 잠깐 설명 들어가기 전에 자, 여기 잠깐 고개 좀 들어보세요. 자, 이론 정리를 좀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여기 됐을까요? 자, 감가상각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얘도 별표 3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이론으로 나오게 되면 정말로 어렵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잠깐 설명할게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해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률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환기금법.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정해법을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여기 잠깐만 이제 펜을 놓으시고 보세요. 정액이란 얘기는 자, 발을정자에 우리가 왜 투표할 때 이렇게 쓰잖아. 맞죠, 이거? 자, 정액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금액이야. 그래서 감가액이 일정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정해법이라고 해. 다시 감가액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일정해. 그래서 이것을 제가 도형으로 그려볼게요. 자, 직사각형의 형태라고 제가 보시고 자, 100원이 올해 나왔다면 감가액이 그러면 내년에도 얼마가 나온다? 100원. 그 다음 년도 얼마? 100원. 이렇게 100원, 100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정해법이야. 개념 이해 가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정해법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보통 많이 쓰냐면 건물이나 또 구축물 같은 거. 왜냐하면 건물 같은 거나 구축물 같은 건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그냥 시간이 노후화되는 그런 현상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정해법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 얘 정률법은요. 거기 아까 제가 체감법이라고 했잖아요. 체감이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푹푹 그냥 한 방에 비용 처리를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내용연수에 거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처음에 비용을 많이 떨어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럽니까? 그 이유는 자, 요거 먼저 쓸게요. 얘는 감가액이 아니라 감가율이 일정한 거야. 좀 이따 이거 사진 꼭 찍으세요. 지금 쓰려고 하지 말고 사진 찍어요. 알겠죠? 제가 엑기스만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정리하고 있으니까 여기 봐요. 자,
다시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액. 얘는 뭐라고요? 율. 달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체감법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역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비용을 100원의 감가액을 떨어내는 게 아니라 보통이 170원, 60원 이렇게 뚝뚝뚝 또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비용을 많이 떨어내는 이유가 뭐냐,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전자제품 같은 거. 전자제품, 뭐 핸드폰, 컴퓨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핸드폰도 2년이 지나면 어때? 그냥 쓰기는 해도 자꾸 느려지고 하다 보니까 새롭게 또 제품을 바꿔야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왜 그 AS 기사분들은 PDF 수첩 하나씩 다 해서 막 하잖아요. 그러다 회사에서 사주는 거 맞죠? 그러면 회사에서 사줄 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 내용 연수를 정해법처럼 오래 잡게 되면 빨리 2년간 쓰고 또 새로운 걸 사줘야 되는데 비용 처리가 안 되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빨리 비용으로 떨어내고 새로운 제품으로 사줘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빨리 비용 처리하고 또 새로운 걸 사줘야 되잖아. 그런 거일 때는 정률법으로 써요. 그래서 처음에 비용을 많이 처리한다 그래서 체감법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자제품에 관련된 것들은 이런 정률법을 쓴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률법 제가 그린 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은 뭐냐 하면 보통 이런 것들은 이런 얘기하고 비슷해요. 자, 얘를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얘는 정해법과 아주 흡사해요. 그냥 정해법이라고 보셔도 돼. 아니, 그럼 선생님 정해법으로 하면 되지 왜 또 상환기금법으로 한대? 그 차이가 있어. 얘는 뭐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냐면 복리이자를 반영을 해. 이게 가장 큰 중요한 얘기야. 다시 무슨 이자? 복리이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정해법은 이렇게 직사각형의 형태로 그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매번 얼마씩 나왔어?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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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 이렇게 해서 100원만큼이 감가액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자, 감가액이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서는 감가상각비하고 같은 말이라 했죠. 그러면 이 상환기금법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 90원, 10원, 90원, 10원. 무슨 얘기인지 갔나요? 자, 요렇게. 왜요, 선생님?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기계 장치를 구입을 하는데 회사에서 돈 주고 사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아니면 우리가 뭐 현대캐피탈 끼고서 사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그 안에 순수한 기계 장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포함을 하게 되잖아요. 이해 가나요? 그래서 이 상환기금법은 복리이자 부분은 이 감가, 자산에 대한 감가하고 별개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영업 외적인 비용이다라고 봐요. 즉 이자 비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90원은 순수한 자산에 대한 뭐라고 본다? 감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영업 비용이다라고 봐요. 영업 비용과 영업 외비용은 달라요. 얘는 쉽게 얘기해서 제조 원가에 들어가는 놈이야. 하지만 얘는 제조 원가 이외의 비용이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환기금법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자가 포함이 됐다. 그러면 선생님 상환기금법은 얼마만 감가액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시작. 90원이야. 이해 가요? 자, 제가 지금 쉽게 설명한다고 했어요. 원래 이 상환기금법은 유효 이자율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하고 되게 복잡해. 이거 회계에서 나오는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한 겁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상에서 알 것은 이것만 알면 돼. 자, 뭐만 머릿속에 담아라. 90원에 대한 것만 우리가 담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자 부분은 비용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 질문 들어가 있습니다. 초기에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초기에, 자, 초기에 감가액이 가장 큰 순서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초기에 감가액이 가장 큰 놈은 누구야? 시작. 그렇지. 얘가 제일 크잖아. 얘가요? 자, 정률법이 제일 크지? 그 다음에가 누구야? 정해법이지. 그 다음에가 누구야? 그렇지. 상환기금법이야. 이해 갔어요, 이거?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와, 이론으로.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담으란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이거를 제일 많이 틀려, 학생들이. 그래서 초기에 뭐라고 하냐면 적산 가격, 적산 가액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큰 순서는 이렇게 물어봐. 그럼 적산 가격, 적산 가액은 우리가 회계에서는 장부 가격이다 이런 얘기예요. 순수한 이 자산의 가치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적산 가격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시작.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뺀 거라 했잖아. 즉 순수한 이 자산의 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순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가장 크게 나오는 것은 어떻게 돼? 순서는 변함이 없어. 뭐만 달라? 부호만 달라지는 거야. 이해 갔나요? 그러면 이거 이해가 안 가잖아. 제가 설명할게요. 자, 적산 가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적산 가격은 뭐라고 그랬지? 시작.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뭐라 그랬어? 감가 누계액이라 했지?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정해법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률. 세 번째 상환기금법.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조달 원가는 일률적으로 제가 있잖아요. 1,000원이라고 정해 보겠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냥 제가 제조달 원가 1,000원을 정했어요.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정해법의 누계액은 얼마 나왔어? 100원 나왔죠? 그 다음에 정률법은 얼마 나왔어? 170원. 맞아요?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은 얼마 나왔어? 이해 가죠? 그러면 이거 뺀 게 무슨 가격이라 그랬지? 적산 가격이라 했지? 맞아 이거? 얘 얼마 나와? 900원. 얘는 830원. 얘는 910원. 맞아요? 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지? 초기에 이런 얘기지? 적산 가격이 가장 큰 놈이 누구야? 상환기금법이지? 이해 가요? 그 다음에가? 정해. 그 다음에가?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시겠죠? 자, 요거 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요 내용이 시험 문제로 나와요. 이론 시험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시면 안 돼. 알겠죠? 사진 좀 찍어주세요. 요거랑 저 옆에 있는 그림 같이 찍어주세요. 자, 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 상환기금법은 어느 때 많이 쓰냐 하면 이럴 때 많이 씁니다. 이자가 센 경우 있죠. 자산을 구입할 때 대출이자가 세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자산, 이거를 써요. 상환기금법을. 그래서 이 쓰는 이유가 영업비용에 들어가면 매출원가하고 매출 총이익률이 이거는 그냥 흘려도 돼요. 회계학적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매출 총이익률이 높게 나와요. 그러면 주주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해요. 그만큼 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일부러 비용으로 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재무 분석의 비율 때문에 저런 상환기금법을 쓴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회계학에서 접근할 때는 더 깊게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필요 없어.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시험에 어떻게 나올 거냐 하면 여기 잘 봐요. 얘네들을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려. 그 그래프 잠깐 보실래요? 그래프. 그래프 보이세요, 지금? 그래프 지금 3개 나왔죠? 네. 그래프 3개 나왔는데 이게 이 그래프로 물어본 문제가 10회 이전 때 물어봤는데 한 번쯤은 나올 때가 됐거든요. 알겠어요? 제가 그랬죠. 지금 최근에 다시 복고풍으로 시험 문제 나온다 했죠. 그래서 다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있어요. 우리 강사들은 느낌이 있다니까. 아니면 말고가 아니지만 하여튼 느낌이 있어. 그래서 이거 좀 봐둬야 돼. 알겠죠? 그래서 별표 2개 좀 쳐놔요. 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감가액이 초기에 가장 많이 나온 놈이 누구라고 그랬어?
정률법이지. 그럼 여기 잠깐만 1번에 보면 감가액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여기는 프라이스 가격이야. 즉 가장 높게 나온 놈이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잖아. 그래서 얘가 정률법이야. 이해가 안 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 제가 느낌이 뭐냐면 기억. 그 다음에 여기 얘보다 작게 나왔지? 얘는 뭐야? 정액법 하고 니은 이렇게 들어가. 그 다음에가 누가 적게 나왔어? 상환기금법이지? 얘는 디귿. 이렇게 해서 기억, 니은, 디귿으로 올바르게 짝지어 놓은 것은 해가지고 나올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은 제가 그랬잖아. 늘 강조하는 거. 하나만 안 물어보고 지금 여러 개 물어본다 했잖아. 짝짓기 되는 문제가 지금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정액법하고 상환기금법하고 이 차이에 왜 갭이 있지? 뭐야 이거? 이자야 이자.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그래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 손 짚고. 자, 두 번째 봐. 누계액이라고 나와 있지. 종축에. 누계액에다 동글뱅이 했어요? 그럼 누계액이 자 가장 감가액이 큰 놈이 정률법이니까 누계액도 크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정률법, 정액법, 뭐야? 상환기금법 이런 순서대로 가겠네. 이해가죠? 그 다음에 적산가액이 이렇게 나와 있지. 적산가액은 누가 제일 크게 잡힐까? 얘지. 감가액이 제일 작으니까. 맞아요? 즉 우리가 얘를 910원이라고 하는 것을 회계에서는 장부가액이라고 그러는데 장부가액은 내 중고가격을 높게 책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현실하고 좀 동떨어지잖아. 맞아요? 그런 게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그 그림하고 거기 보면 방가로 2번에 보시면 정액, 정률, 상환기금법의 비교라고 나오는 거 있죠? 여기다가 좀 별표 좀 2개 좀 쳐줘요. 알겠죠? 자,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맞춘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 자, 그래서 그 밑에 잠깐만 볼게요.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의 비교라고 나온 거 있죠? 그거 한 번씩 훑어보고 들어갈게요. 정액법은요, 건물이나 구축물에 적합한 방법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자, 정비례하고 계산이 간단하다 이런 얘기고요. 실제 감가액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거기 뭐라고 쓴다? 관찰 감가법과 병행해서 쓴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거기다가 밑줄 자, 실제 감가와 일치하지 않은 밑에다가 자, 뭐라고 쓴다? 관찰 감가법과 뭐해서 쓴다고요? 병용해서 쓴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옛날 10몇 회 때 시험에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정액법은 알겠어요? 정액법은 실제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관찰 감가법과 같이 병행해서 쓴다. OX. O. 이런 지문이 나와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다시 나오게 된다면 똑같은 지문을 안 쓰고 뭐라냐면 정액법에서는 관찰 감가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OX. 틀린 거지.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적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률법은 기계나 동산 같은 거에서 평가하고 있다. 아까 전자제품 제가 설명했어요. 그다 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첫 해 가장 많이 감가액이 나오는 거 눈으로 확인하셨죠? 그래서 밑줄 첫 해 가장 크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능률이 높은 초기에 가장 감가액을 떨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즉 빨리 비용으로 떨어내야지 새 제품을 또 살 수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정률법은 그렇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근데 이제 감가액이 상위에서 표준 감가액을 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몰라도 돼.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제 상환기금법으로 가요. 상환기금법은 광산 같은 데서 많이 쓴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왜 광산이 뭔지 알죠? 매장되어 있는 석탄이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측정할 때 보통 상환기금법을 써요. 그런 동산 자체를 다 사야 되니까 금액이 너무 크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구입을 못하니까 비이자 비용하고 따로 분류해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거 거기에 있고요. 자, 거기 중요한 말이에요. 감가액은 정액법보다 뭐하고 적고에다 동글뱅이. 그 다음에 적산가격은 정액법보다 뭐하다? 거기에 별표 2개 좀 쳐요. 이게 지문으로 해서 1에서부터 28회까지 총 10번 정도 지문으로 나왔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 지문 어려운 지문이죠? 그 다음에 연간 감가액이 아주 적고에다 밑줄. 연간 감가액이 뭐라고 그랬어? 아주 적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감가액이 제일 적게 나오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가격이 너무 높게 평가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 아까 제가 그랬죠. 중고 가격이 가장 높게 책정이 되잖아. 그러면 이런 자산을 나중에 중고로 팔 때는 어떻게 돼요? 손실액이 더 크게 나오겠죠? 우리가 회계에서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데 그 처분 손실액이 엄청 크게 잡히기 때문에 기업의 치명적인 비용이 늘어나게 돼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잠깐 봤어요. 우리 여기 자, 요거 정리할게요. 자, 제가 지금 정률법이라든지 상환기금법 이런 거는요. 공식을 외우지 마요. 그냥 정해법만 머릿속에 담아요. 이 정해법 외우는 것도 상당히 부대끼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요 두 가지 머릿속에 담아요. 이제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외워야 될 공식이 있어요. 적산법이에요. 자, 이 적산법은요. 자, 뭐냐 하면 임료 계산, 임대료 계산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제가 임대료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임료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얘는 여기 봐요. 이 적산법의 시험 문제는 계산 문제로 나오질 않고 얘는 이론으로 나와. 어떤 거?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로 나와. 그렇기 때문에 공식을 알아야 돼. 알겠죠? 나중에 저랑 기출문제 풀면 다 이런 얘기 이해한다니까. 실제로 공부 풀어보신 분들도 알아. 자, 다시 한번. 적산법에서는 공식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적산법, 거기 봐요. 적산법은 무엇을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지? 임대료 계산하는 거야. 다시 뭘 계산하는 거? 임대료 계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밑줄 좀 가볼게요. 대상 물건의 밑줄. 기초가액에 기대 이율을 곱하여까지 밑줄 했어요. 그 다음에 산정된 기대 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데 그다음 또 밑줄 필요 경비를 더하여 이렇게까지 밑줄.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필요 경비를 더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다 뭐라 하냐? 공제하여. 말장난을 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거 뭔지 알겠어요? 시험에 지문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게 계산 문제로는 잘 안 나오고. 계산 문제는 1에서부터 28회까지 한 번 나왔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이거는 공식을 이론 공부한다고 생각해서 외우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자, 적산법에서의 자, 적산 임료는 거기 제가 적어놨어요. 적산 임료는 자, 적산 임료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시작. 뭐라고 그랬어? 시작. 기초가액에 곱하기 뭐라고 그랬어? 기대 이율이라 했지. 자, 그 다음에 뭐를 더하라고? 필요 재경비 이렇게 나와 있지. 이해 갔어요? 자, 이게 우리가 세 번째 암기해야 될 공식입니다. 됐죠? 그러면 그 프린트에 나와 있지. 1번 공식 제가 적어놓은 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거는 암기해야 돼. 이론 시험에 지문으로 나와. 그러면 자, 요것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 요 적산 임료는 자, 아까 제가 임료는 뭐라 했지? 임대료. 그러니까 내가 임대료 계산하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질문이요. 기초가액은 무엇입니까? 이게 또 궁금하잖아. 맞아? 그럼 간단하게 얘기할게. 기초가액은 대상 부동산을 살려고 지급한 금액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임대하려고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임대 부동산 건물을 10억 주고 샀어. 이해갔나요? 네. 그게 기초가액이야.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을 내가 실제로 뭐 하는 거야? 지급하여서 구입한 가격이야. 이해갔죠? 네. 그럼 내가 여기다 쓸게. 실제로 지급하여 구입 가격. 이렇게 쓰면 되겠나? 네. 그죠? 실제로 지급해서 구입한 가격. 거기 또 나와. 네. 자, 그럼 한번 볼까? 자, 네모 박스 봐요. 네모 박스에 보게 되면 동글뱅이 2번에 보면 기초가액이라고 나와 있지. 거기다 동글뱅이. 쭉 읽어볼게요. 적산 임대료를 구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으로서. 거기다 밑줄. 임대료의 무슨 시점이라 해서? 기준 시점. 밑줄. 있어서 대상 부동산에 부동산이에요. 원본가액이라고 밑줄. 원본이라는 게 뭐지? 우리 앞전에 원본과 과실이라는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원본은 나무 역할을 하는 거 기억나요? 즉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야. 부동산. 즉 임대용 건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임대료 받는 건 뭐야? 과실이지?
그래서 여기서 부동산의 건물을 말하며 실제로 뭐 한 거다. 시작. 지불한 가격이다. 동글뱅이. 그러니까 내가 이 부동산을 뭐 한 거야? 실제로 뭐 한 거야? 지불한 돈이야. 그걸 뭐라 한다. 시작. 기초가액이야. 이해 갔죠? 어려운 거 없어. 나머지는 거기 보면 기대이율은 어떻게 구해요? 몰라도 돼. 알겠어요? 기대이율은 내가 투자한 거 대비 순수익이 얼마 나오느냐. 이게 기대이율이야. 기대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래서 기대이율 구하는 거나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 그러면 이것만 머릿속에 담아요. 여기 봐요. 자, 여기다가 무슨 경비? 시작. 필요 재경비. 자, 재란 얘기는 모두 재자를 써서 경비 들어간 거 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기초가액이다. 기대율이지. 그럼 내가 예를 들어 10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자, 최소한 내가 20%는 수익이 나오고 싶어. 그러면 10억에 20%면 얼마야? 매년 2억이지? 2억을 받고 싶어. 근데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냐 하면 뭐 임대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어떤 놈은 수도꼭지를 갖다가 뭐 망가진 경우도 있고 유리창 깨진 경우도 막 이런 게 있잖아. 맞아 이거? 그런 것들을 다 경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한다. 시작. 필요 재경비. 그런 것을 다 포함하여 임대료를 계산한다는 뜻이야. 이해 갔나요 이거? 그래서 적산임료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액에다가 무슨 이율을 곱하고 기대이율을 곱하고 필요 재경비를 뭐 한다고? 더하는 거야. 빼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장난을 많이 치는 게 얘 가지고 장난친단 말이야. 공제하여 이런 거 다 틀리는 거야. 뭐 한다고 그랬어? 시작. 가산하는 거야. 가산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계산 문제는 몰라도 돼. 하지만 이건 중요한 거 이론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적산폼의 장단점이라고 해서 나온 거 있죠? 그거 보겠습니다. 자, 얘는 그냥 이론적이다. 얘다 밑줄. 왜냐하면 기대이율이라고 하는 자체서부터가 말이 안 돼.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마음 먹었던 마음 먹은 대로 돼? 안 돼. 나는 식당을 차리면 하루에 100명 모집할 거야. 말 같은 소리 하네. 되냐고. 그러면 대박이지? 될 리가 없어. 맞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론 쪽에 불과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 사례가 없는 애다. 동글뱅이. 임대 사례가 없는 데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임대 사례가 없는 데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그랬지?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이거야. 애초서부터 내가 임대 사업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우리 회사 사옥으로 썼어. 근데 한 층이 비었어. 놀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임대를 주는 거야. 근데 처음 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못 잡잖아. 맞아요? 맞아요. 자, 경비는 어떻게 받아야 될지 잘 모르잖아. 원래 애초서부터 했던 사람은 다 아는데 그때 거기 뭐라고 쓴 거야? 지금 임대 사례가 뭐 한 경우? 없는 경우에 우리가 이런 거를 쓴다. 단점은 뭐가 있냐면 경기 변동이 심한 지역에서는 곤란하다에다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는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지? 이 말이 뭐냐 하면 아까처럼 내가 사용하던 건물 중에서 한 층이 비어가지고 임대를 주게 된 거잖아. 내가 이 건물 자체를 통으로 해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려고 했던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나요? 그래서 그냥 그렇지? 부수적으로 놀리기는 뭐하니? 공실로 놔두기는 뭐하니까 좀 활용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지. 이거를 전문적으로 임대용으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적산법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거 요거 공식 머릿속에 담을 수 있겠어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밑에 한번 2번 문제, 계산 문제 제가 담아놨을 건데 보이세요 지금?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정상 가격은 5천만 원이고 찾았죠? 어딘지? 이게 기초가액이야. 그래서 5천만 원이고 기대율은 5%다 이렇게 나온 거 맞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쭉 읽어보니까 필요 재경비가 연 70만 원이다 이런 말 나온 거 있어요? 그럼 뭐야? 있는 그대로만 해주면 되잖아. 5천만 원 곱하기 5%? 그러면 5, 25 맞지? 그 다음에 70만 원 더하면 끝. 어려워? 안 어려워. 근데 공식을 외우기가 힘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야.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13회 때 한 번 나오고 나서 한 번도 안 나왔어. 근데 대신에 뭘로 나왔냐면 지문으로 나왔어. 계속. 지문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지문 머릿속에 담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방식이에요. 자, 이제 비교 방식으로 담나? 여기 봐요.
자, 우리 아까 1교시 때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 해서 뭐 시작 비용성 그게 원가법이라고 했었죠. 그 원가에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액과 하나는 임료. 그래서 적산 가격 구했던 거와 뭐 구한 거야? 시작 적산 임료 구한 거야. 지금 여기까지가 원가법 공부한 거야 지금. 이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원가 방식 3방식 중에서 1 배운 거야 지금. 그러면 2가 뭐였지? 비교 방식이었잖아. 맞아? 비교는 뭐라 그랬지? 사례를 비교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임대 사례 비교법. 아까 우리 배웠던 거 기억해요? 그 임대 사례, 거래 사례 이거 나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공식 제가 확 정리하고서 끝낼게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만 오프닝 잠깐 설명하고 잠깐만 끊을게요. 알겠죠? 자, 먼저 네 번째 공식입니다. 이것도 적어주세요. 알겠죠? 자, 네 번째 공식. 자, 여기 비교 방식. 자, 거기에 첫 번째가 이제 비준 가격. 어디 있냐 하면요, 우리 선생님. 자, 거기 보면 비준 가격이라고 해서 프린트에 아마 있을 텐데 없나? 비준 가격? 있죠? 자, 요거요. 자, 얘는요, 사례 가격 곱하기 자, 사례 가격 곱하기 이렇게 나와 있죠? 4 곱하기 시 지 개 면이야. 알겠죠? 다시 뭐라고요? 시작. 사시지계면. 좀 이따 다 설명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공시지가 기준법. 아까 제가 혹시 기억나요? 토지의 것도 한 가지가 플러스 돼서 7가지 방법이 되었다라는 거. 상방시 7방법이라고 그랬죠? 이 공시지가.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요. 바로 표준지. 자, 공시지가 곱하기 얘는요. 시 곱하기 자, 시 곱하기 지 그 다음에 뭐예요? 시지계면이야.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요게 네 번째 우리가 외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 네 가지 공식은 꼭 부탁드릴게요. 메모장에 적어놓고 외우고 다니세요. 요번에 시험 문제는요. 계산 문제는 아까 얘네들에서 한 문제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계산 문제는 얘에서 나올 것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겠죠? 내가 확실하게 찍으면 나 돗자리 필 거야. 진짜로. 알겠죠? 이러다 안 나오면 개망신이지만 하여튼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두 가지 공식은 무조건 암기하자. 문제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소개하고요. 잠깐 끊을게요. 알겠죠? 자, 먼저 우리가 비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가액 방식과 그 다음에 임료 방식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자, 얘도 마찬가지 가액과 임료에 대한 계산하는 건데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비준 가격에 관련된 거와 그 다음에 임료도 마찬가지. 임료도 같은 구하는 방식이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국가가 5월 31일 날 알겠습니까? 재산세를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5월 31일 날 매년 알겠습니까? 그때 발표하는 지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공시지가라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공시지가는 누가 감정평가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공시지가는 누가 한 거예요? 민간인이 아니면 국가가 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 설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원래 이 비교 방식 이거 외에 원래 사실은 프린트가 15장이었어요. 되게 많은 양을 제가 확 줄인 거예요. 줄인 것도 이 정도예요. 알겠죠? 나중에 기본서 읽어보세요. 자, 그 중에서 내가 확 줄인 거에 내용 엑기스. 자, 거기 하나만 좀 잠깐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비교 방식에서 꼭 알아야 되는 이론. 자, 네 가지 적어줄 거거든요. 요거는 좀 찍든가 아니면 적어주세요. 알겠죠? 자, 비교 방식에서 꼭 알아야 되는 애들. 자, 첫째입니다.
자, 얘는요, 우리가 이 비교 방식이 왜 시험에서 매 회마다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 비교 방식은 부동산 전반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부동산에 대해서 사용할 때 어떻게 쓴다고? 전반에.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놈이라는 얘기지? 아까 제가 첫 시간에 혹시 못 들었을 수 있겠지만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무슨 방식이라고 그랬어? 비교 방식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가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니네들 알아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전반에 사용한다. 제가 강조했어요. 어디 전반에 쓴다고? 부동산 전반에.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뭐가 있냐면, 자, 그런데 뭐든지 완벽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교회나 사찰 같은 경우는 어때? 거래가 빈번해? 빈번하지 않아? 빈번하지 않아. 선생님, 교회는 사찰을 거래요? 실제 해. 이건 내가 뭐 다 그렇지는 않은 거고요. 알겠죠? 다 그렇지는 않고, 이게 지금 공중파니까 내가 얘기 못 하는데, 교회도 매매해, 목사들끼리. 그래서 신자가 한 번 헌금을 내는 걸 5,000원이나 10,000원을 측정을 해가지고 신자 수로 계산을 해. 권리금이야, 그게. 진짜야. 그 다음에 인테리어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넘겨. 예. 제가 그런 목사도 봤어. 사찰도 마찬가지야. 사찰의 탱화, 뭐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 같이 뭐 이런 거 해서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은 거래가 빈번해, 안 해? 안 하지. 그래서 이런 거는 사용하는 게 쉽지 않아. 곤란해. 알겠죠? 그래서 비교 방식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 중요해. 자, 대상 부동산을 다시 뭐를 시작? 대상 부동산을 무슨 지역에서? 인근 지역에서. 이 말이 중요해.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구할 때는, 알겠습니까? 사례를 구하면, 이런 얘기예요. 인근 지역에서 뭐를 구하면? 사례를 구하면. 그럼 여기서 질문. 인근 지역은 우리가 전 시간에 뭘 배웠느냐 하면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러면 자, 인근 지역은 뭐야? 대상 부동산이 뭐 해야 돼? 속해 있는 거라고 그랬지? 까먹으면 안 돼. 아주 중요해. 다시, 인근 지역은 뭐라고? 시작.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유사 지역은 뭐야? 인근 지역과 거리가 인접해야 되는 거야? 아니지. 뭐라고 했어? 지역적 특성이 같아야 돼. 와, 공부들 하세요, 이제. 알겠죠? 다시, 인근 지역과 뭐가 같아야 돼? 시작. 지역적 특성이 같으면 뭐라고 그랬어? 유사 지역이야. 그럼 이 두 가지 다 더한 걸 뭐라고 그랬어? 시작. 동일 수급권이야. 까먹지 마요. 정말 중요한 거야. 우리 선생님, 제가 이렇게 감정평가 이렇게 안 했어, 나 옛날에는. 지금 제가 자세하게, 왜냐하면 이 감정평가를 놓치게 되면 80점이 안 나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앞부분서부터 정말 요 3, 4월 때는 정말 엑기스만 강의한 거예요, 지금. 근데도 못 나간 게 많아. 금융론에서 뒤에 보면 우리가 자가로 한 관리하는 부분과 위탁 관리, 그 다음에 채권, 이런 거 아직도 못 나간 거 많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요해.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 하면요, 바로 이거야. 여기서 빨간색으로 써야지. 아주 중요해서. 대상 부동산은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구하잖아. 그러면 가까운 데잖아. 인근은 내 물건이 여기 있으면 1,000원에 거래했으면 바로 옆에 집도, 자, 물건이 나왔으면 얼마로 보겠다는 거야? 1,000원. 맞아요? 그런 가능성이 많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인근 지역으로, 자, 사례를 구했음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지역, 요인, 비교치를, 알겠습니까? 계산하지 않아. 다시, 지역, 요인, 비교치를 뭐 한다고? 계산하지 않는다. 할 필요가 없어. 같으니까. 이 말이 중요해. 좀 이따 우리 문제 풀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야. 자, 네 번째는 뭐가 있냐 하면, 자, 경기 변동에서. 자, 우리 경기 변동 우리 앞전에 배웠지.
맨 처음에 좋았다가 나빴다가 확장국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4국면 나눴던 거 기억나요? 거기에서 우리가 호황과 대표적인 게 불황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 맞아요? 우리가 호황이라는 얘기는 좋을 때고 불황이라는 얘기는 나쁜 때 맞지? 이렇게 경기 변동이 심할 때 이런 얘기야. 심할 때는 뭐야? 호황과 불황이 막 이렇게 변동이 되는, 지가 변동이 막 급변하는 경우 있잖아. 우리가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 잠깐만 여기 봐요. 감정평가라는 얘기는 정상적인 가격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맞아요? 근데 급변했다가 막 하면 떨어질 수 있으면 그 가격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알아두실 것이 가장 중요한, 이렇게 호황이나 불황일 때 구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시점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변동될 때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쉽지 않더라. 감정평가하는 게 곤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비교 방식의 4가지 정말 시험에 나오는 엑기스들만 정리한 거예요. 알겠죠?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좀 적어주시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수업 들어갈게요. 알겠죠?